에너지 생성과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뭘 배웠습니까? 태양은 별이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야 돼요? 수소, 핵, 융합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두 개의 반응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안 배워서 그렇지, 별의 중심에서는요, 이 P가 뭐냐면 프로톤, 뭐라 부릅니까? 프로톤. 양성자? 양성자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 핵과 핵이 반응하고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이게 탄소, 질소, 산소인데 얘들이 촉매로 작용해서 수소 핵 융합을 유발시켜요. 이 두 개가 모두 일어나는데 얘는 이제 태양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잖아요. 태양과 비슷하면 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별은 내부에서 이 두 개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무슨 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요거 PP 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너희들이 배워요. 근데 너희들 시험지나 이런 데서는 자세히 안 가르쳐줬죠. 그죠? 그냥 그저 수소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수소가 6개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6개를 그려놓고 거기서 다시 충돌을 통해 가지고 뭐 양전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 미자가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놓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얘들이 6개의 수소가 결합을 해서 1개의 헬륨을 만들고 2개의 수소를 빼낸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냥 요 정도를 알아둘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PP 반응이 이거 참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게 6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 얘들이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둘이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충돌을 하면 그 다음에 입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저게 몇 자리냐면 2자리예요, 2자리. 그러니까 1번 수소 6개가 충돌을 해서 1번 수소 2자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무슨 수소라고 하냐면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동료원소요. 핵 융합을 했죠. 이렇게 융합을 할 때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여기 중성 미자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되지만 이건 중성 미자인데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얘가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충돌을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누가 만들어지냐? 2번 헬륨 3자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3자리 처음 봤죠? 이렇게 충돌하면서 또 에너지가 뭐가 나오느냐? 여기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감마선이 나와요, 여기서는. 감마선. 그러니까 감마하고 에너지인데 그냥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치세요. 그냥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태양은 뜨겁잖아요. 그럼 무슨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밝잖아요. 그럼 무슨 에너지예요? 이 두 개의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준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얘들이 핵융합 과정을 본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얘들이 이제 둘이 충돌해서 결국은 2번 헬륨 4자리를만 이게 바로 수소핵 융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튀어나가요. 1번 수소 1자리가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뭐냐면 2번 헬륨 4자리를 만드는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세해갖고 느린 거야. 반응이 굉장히 느린 거야. 그래서 누가 오래 산다고 그랬어? 질량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게 오래 삽니다. 이 반응이 우세해서. 질량이 큰 애들은 이 반응이 우세해가지고 효율이 좋거든요. 굉장히 순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은 이게 우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별의 일생이 짧죠.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얘들은 순환 사이클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핵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똑같은데 굉장히 빨라요. 탄소, 질소, 산소가 중간에 촉매 역할을 가지고 굉장히 빠릅니다. 효율이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능을 볼 때 질량이 작은 태양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봤더니 이 수소핵 융합 두 중에 PP 반응으로 천천히 반응하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얘들이 별의 일생을 사는구나. 근데 질량이 큰 애들은 어때요?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해서 굉장히 빠르게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반응을 끌어내잖아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요 반응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몇 번 일어났어요, 지금? 2번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1번 수소 1자리하고 1번 수소 1자리가 만나서 1번 수소 2자리가 되었잖아. 중수소가. 그지? 그러면서 얘가 누구냐면 양전자야. 너희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누가 나와? 중성 미자가 나오는. 이런 반응이 2번 일어나는 거, 저기서. 알았습니까? 또 하나는 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1번 수소 2자리랑 1번 수소 1자리가 반응하는데 요거.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요 충돌. 요 충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화살표를 정확히 그리자. 얘하고 충돌해야지. 요렇게. 얘도 얘랑 충돌해. 그래서 얘를 만드는 거거든. 얘가 만나서 2번 헬륨 3자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선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빛 에너지냐, 열 에너지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 수소핵 융합의 전 과정을 보는 건 물이다. 얘도 2번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일어납니까? 2번 헬륨 3자리랑 2번 헬륨 3자리랑 만나서 뭐 만들었어요? 4자리 만들었죠? 그리고 1번 수소 1자리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빠져나간 형태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선 뭐 나와요?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핵융합인데 요것만 잘 보세요. 그냥 참고입니다. 어때요? 왼쪽 반응물이 합이 2죠. 생성물도 2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합이 얼마예요? 3이죠. 얘도 3이고 여기서도 3이죠. 6인의 합이 이거 합 얼마일까요? 이것도 6이에요. 합쳐서. 이거 2개니까. 맞아요? 그 밑에 첨자 보세요. 밑에 첨자를 가만히 보면요. 얘는 합이 2인데 그죠? 여기 1이죠. 맞죠? 이 밑에 첨자가 안 맞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 양전자 쪽에서 번호가 하나 붙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맞죠? 얘는 어때요? 맞죠? 이 합쳐서 양성자가 4개인데 여기 2개 있고 여기도 2개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전자라고 하는 애가 여기 플러스 1이 여기 붙는 거거든, 사실은.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걸 핵반응이라 부르고, 핵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질량수는 일정해요. 여러분, 이 질량수가 가짜예요, 여러분. 질량수는 일정한데, 왜 에너지가 나오냐 그러면, 바로 얘예요. 바로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질량의 수는 일정한데 요 말하고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질량수는 가짜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1로 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그 유효 숫자 막 10자리, 20자리에서 잠깐 빈다게도 계속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질량수는 뭐다? 일정하다고 놓는 거예요. 이게 질량수는 일정하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질량 결손이 생겨서 얘가 뭐로 나온다는 거야?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로. 뭐뭐로? 빛과 열로.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바로 태양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태양 에너지는요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를 내보내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내보내죠. 자, 얘들이 하는 일을 지구상에 와서 하는 일을 얘기해 봐요.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로 바뀝니까? 지구상의 직권에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게 뭐예요? 대기 대순환이잖아요. 네. 실제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자, 바람이라는 건 지표상 공기 이동이에요. 이걸 바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느끼는 거. 저 위에서 공기 이동은 다 기류예요, 기류. 근데 그 바람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태양의 열 에너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를 합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대기와 해수의 운동 에너지로. 그럼 이 대기와 해수의 운동 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지구 열 평형을 유지해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데 얘 때문에 적도상의 뜨거운 에너지가 극지방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빛 에너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로 가니? 식물의?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그 식물의 화학 에너지로 가는 거죠.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그냥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 여러분, 화석연료. 그래요. 화석연료. 결국은 화석연료라 분류는 화학에너지로 남는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식물이 이것 때문에 자라잖아요. 생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걔가 죽으면 쌓이잖아요. 분해자에 의해서. 그게 퇴적되면 석탄이 되고 그런 거죠. 그걸 보곤 뭐 식물들은, 동물들이 이제 쌓이고 그런 것들이 다 메테인 가스가 되고.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이게 요즘에 이걸로 바뀌는 거 알아요? 전기에너지로. 이게 무슨 발전이에요? 태양. 혹은 태양열은 여기에요. 태양광 발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가로수, 그 가로등 같은 거 보면 패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태양광. 그 뭐 직광판이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 빛을 모아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이게 태양열이고, 직접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광전효과라고 하거든요. 태양빛을 받아서 전자가 움직이게 하는 거.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 알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여러분 페이지 거기 141쪽에 보이죠? 네. 에너지의 형성 과정 쭉 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과정이요? 아. 그거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준 거예요. 네, 여기. 빛에너지가 나중에 광합성을 통해서 화석연료로 태양광 발전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은 무슨 에너지로 귀결이 돼요, 다? 전기 에너지. 맞아요. 그게 뭐냐면 얘도 전기 에너지잖아요. 얘도 실제로는 끓여서 이제 바로 뒤에서 봅니다. 터빈을 돌려가지고 물을 끓인 다음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로 전환하는 게 화력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대기대 순환하고 물이 생겼잖아요. 네. 막 비가 내려서 물이 생겼잖아. 그 물이 떨어지는 그 힘으로 돌리면 수력 발전인 거죠. 그리고 대기가 막 순환하니까 파도도 치고 밀무가 설무도 생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용한 것이 파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은사한테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막 지금 하고 있네. 아, 저안 가까우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 안아줄게요. 아니요. 역시 직방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의 흐름은 여러분 뭐를 만들어내냐면 태양 에너지가 결국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90% 이상이 된다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요. 조력 에너지도 일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태양 에너지 흐름은 물질을 순환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순환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이에요. 이것들을 순환시키는 힘이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왔어, 여기. 어디로? 여기로 왔어.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전기가 발생하는지를 지금부터 또 볼 거야. 알았냐? 네. 넘겨봐봐. 발전과 에너지. 자, 이제 두 번째가 뭐야? 발전과 에너지원이지? 여기 봐봐. 자, 이거 잘 지켜봐. 발전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얘를 빼놓고 갈 수는 없어. 무턱대고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까지 보고 가자. 사람들이 전류가 흐르는 걸 많이 연구를 했어. 알았니? 전류가 흐른다. 전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가 발생하는 전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불러.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무슨 장이라고 부를까? 중력장.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장도 있지만 이 중력장 안에서 전기장도 존재하잖아. 근데 반드시 뭐가 흘러줘야 돼? 전류. 전류. 그러면 전원을 꽂아야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게 되니까 얘가 생긴다는 거야. 얘가 생긴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야. 자, 이것도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있어. 웨르스테드. 몰라도 돼, 이름은. 근데 이 웨르스테드가 전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도 자기 실험실을 한 30cm 두께 벽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고, 창문도 다 막아놓고,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실험을 했던 거지.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막 거의 24시간 밤낮이 없이 실험을 했는데, 자기가 실험을 딱 끝내고 좀 앉아서 이렇게 쉬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지. 막 뭐 음식을 주는 거야. 네. 알겠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우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내가 쉬는 걸 어떻게 밖에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냐? 이 여자라니. 이 와이프가 음식을 하는데, 남편이 실험을 시작하면 칼이라든가 가위 같은 금속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실험이 딱 끝나면 원위치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지금 실험이 끝났구나. 스마트한 부인이지. 이 사람이 딱 알아채. 전기장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장이 유도되는구나. 알았냐? 네. 근데 웃기는 게 전기장, 자기장이 유도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얘가 유도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나 역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를 발명한 거야. 그게 모터야. 모터 뭐 있어, 자기 주변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좋아. 선풍기. 그렇죠. 냉장고, 가전제품 다 그래. 니네 하다못해 컴퓨터의 팬도 똑같아. 그죠. 다 모터야. 알겠냐? 근데 걔들이 공통점 다 뭐냐? 뭐를 꽂아야 돼? 전원을 꽂아야 돼. 자, 이걸 이렇게 불러. 전류를. 뭐라고 읽어? I. 아이. 자기장을 이렇게 할 거야. B. B. 지난 시간 했구나. 아니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오호. 똑똑하신 분이네. 이게 전자기력 F다. 폴스. 자, 이게 발표가 된 거지.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 자, 이제부터 이 생각을 발상을 전환할 거야. 자, 이 사건은 실제로 헨리한테 일어난 사건인데, 헨리라는 유명한 전기학자가 있었어. 교수님이야. 뭐 조기도 많겠지. 이 사람이 뭐 한 달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널지를 발표를 해야 돼. 그래 국가에서 이제 연구비도 지원받고 그러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있었나 봐. 그래서 그 헨리라는 사람이 계속 저널지를 낼 때 그 책으로 만들어 내야 되니까 어디 뭐 책 만드는 회사, 그지? 그 저기 회사에다 인쇄소에다 맡겨갖고 거기서 인쇄를 돌릴 거 아니냐. 어느 날 그 인쇄소에서 있던 사람이 제가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와가지고가 아니라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전화 와서 여기 웹페이지에 이게 공식이 잘못됐다. 아, 그러니까 그 조교도 정말 자기들이 막 20번, 30번 그렇게 탈구를 했고 수정을 했고 헨리 자신도 봤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발표할 정도로 무시를 한 거야, 처음엔. 근데 계속 전화가 2번 이거 해도 되겠냐? 자기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그 박사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 좀 부탁한다고 봤더니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걔를 불러. 애를 불렀는데 걔 어린애야. 근데 그 어린애가 너 이거 교육 받았냐? 안 받았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얘가 수개월 전부터 이 사람들이 저널을 읽어본 거야. 계속 스스로 터득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식에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게 된 거야. 근데 만남은 참 운명적이었는데 좀 나빴어. 그 사정은. 이 사람 이름이 패러데이인데 얘를 그 조교실에 놓고 정식 직원이 아니잖아.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걔 아이디어를 훔친 거야. 계속. 헨리가. 그래서 계속 발표를 해. 근데 주변 교수들이 도저히 헨리 영역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투서를 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같은 애들. 가서 막 투서해가지고 걸렸어, 결국은. 그래서 이 발상이 누구 머리에서 왔느냐 했더니 걔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박사가 얘를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해. 얘가 발표한 게 이제 굉장히 많은 법칙. 걔가 패러데이 당량이라든가 96,500 쿨롱 1암페어 뭐 이런 거까지 다 전기학을 엄청나게 뭐 시킨 사람이야? 정량적화 시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원리야. 이 원리를 뒤집자. 뭐를 사용해서? 외력을 사용해서. 이 외력은 중력도 좋고 너희들이 쓰는 힘도 좋아. 외력을 사용해서 얘를 유도시키자. 그러면 얘가 유도될 거다. 이게 발전기야. 너희들이 이거 배우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꿈도 못 꾼 거지. 인류가 최초로 에너지를 생성시킨 거는 물론 에너지 전환은 계속 연구를 했죠. 바람이 불 때 바람가비를 돌려서 그걸로 물살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물레방앗간. 뭐 이상한 쪽으로만 전이 돼서 그렇지 했던 물레방앗간이 그 뚝뚝 짚는 거잖아요. 물 중력의 수력 발전소지 거의 원리가 위치 에너지로 방아를 막 찢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많았어요. 네덜란드 뭐가 유명해요? 풍차. 그쵸. 그죠? 튤립은 그건 걔들 기관 산업이고. 그러니까
이 풍차가 돌면서 얘들도 곡식을 찢는 그걸 돌렸다고. 하지만 전기를 생산할 생각은 못 온 거죠. 그래서 모두 이 전류의 생산은 발전의 원리죠. 전류가 생성되니까. 그러니까 발전의 원리고 얘는 모터의 원리인데 요 다음에 요것이 유도된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게. 자, 외력을 뭐라 부르고 자기장을 전류를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왼손 법칙으로 배웠을 거야. 자, 따라해봐요. FBI가 최대가 될 때는 서로 90도일 때예요. 그러면 이 90도인데 세 가지 조건이 맞닿으려면 3차원 공간상에 있어야 돼요. 3차원이 딴 게 아니에요. 좌우가 있고 앞 뒤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거죠. 오른손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방향을 잡아봐요. 이거잖아요. 손바닥 방향이 앞뒤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엄지손가락이 좌우고요. 그 손가락 4개가 위아래잖아요. 이 서로 몇 도예요? 각도가 90도죠. 자, 여러분 자, 자기 연인이 배신했어. 그럼 딱이 올려야죠. 어디로? 손바닥. 이 힘입니다. 손바닥이 힘이라고. F 해봐요. F. 그 다음 봐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B. 자기장이죠? 네. 여러분, 자기장은 무슨力이 작용할까요? 중력장은 중력이 작용하고요. 전기장은 전기력. 맞아요. 자기력이 작용해요. 근데 모든 장에는 우리가 말하듯이 자기장에는 자기력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철새가 이 선을 볼 수 있는 거 알아요? 철새가. 지구 자기력선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은 가시광선밖에 못 보지만.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B라는 거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자석이 있어요, 여러분.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어요.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해요. N극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죠? 네. 맞아요? 그 어느 극으로 들어가나요? S극이요. 예, 맞아요. 자, 유치하지만 N극에서 나오고, 알았어요? 네. S극으로 쏙. 쏙 들어가네요. 그죠? 선생님이 무지하게 창피하죠. 저도 창피합니다. 재밌습니다, 선생님. 자, 잘 봐요. 자석의 외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이걸.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N극에서 어디를 향하더라? 이렇게 향하더라. 근데 이게 끊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요. 자석 내부에서는. 그러면 자석의 내부에서 무슨 극으로 가더라? S극에서. S극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가 뭡니까? 길 잃어버릴 때 쓰는 거. 그 나침반. 맞았어요. 그럼 나침반은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존재해요? N극과 S. 그렇지. 고로 잘 봅니다. 바로 이 화살표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N극이 가리키면 무슨 극이라고 얘기해요? 방향으로. N극 보고 가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북극,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나침반이 여기 있다면 나침반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N극이잖아요. N극이 가리키는 게 사실은 방향으로는 북쪽이지만 자석으로는 무슨 극인 거예요? S극. 맞아요. 그래서 지구는 저 북극이 S극이에요. 자기력선은. 저 남극이 뭐고요? 북극. N극이고요. 네? N극. 북이다 남이다라고 하는 건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극은 원래 자석으로는 뭐예요? N극이었고, 자석. 북극은 S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니네 언제 배워요? 초딩 때 철가루 뿌려놓고 보잖아요. 자석 주위에다가. 예, 그저 이렇게 뭐 둥글둥글하게 모양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을 유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력선의 숫자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좀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잘 따라와 봐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자기장의 세기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잔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예요. 그럼 여러분, N극과 S극으로 다가갈수록 면적당 자기력선 수가 많죠. 그럼 여기가 자기장이 세다. 얘는 약하다 할 수 있어요. 다시요. 등고선 알아? 지리책 등고선. 알아요.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완만하다, 급하다. 간격이 좁으면 좁으면 급한 겁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간격이랑 등고선은 같은 높이를 그은 선 아니에요. 네. 그게 좁다는 건 급격히 높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격이 넓다는 건 완만하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산이 있잖아요. 네. 이거 따라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산이에요. 등고선이 이 원리예요, 여러분. 등압선 알아요? 등압선? 일기도에서 4헥토 파스칼씩 이렇게 선을 그리잖아요. 동일한 등압 간격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어떤 줄 알아요? 셀까요? 약할까요? 세요. 지금. 그렇죠. 이게 센스예요, 이게. 찍었는데. 그러면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고 좁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자기장이 센 거예요. 이게 모든 이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만 모르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으면 아, 자기장이 세구나.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는 바로 자기장이 세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와요, 들어가요?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에 S극 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자, 전 잘해요, 선생님. 좀 살살하자. 전 잘하는데. 알아요. 너 때문에 우리 평화가 유지돼요. 아이, 그럼요. 분위기 다시요. S극으로는 저기력선이 들어가겠죠? 네. 네. 이게 지금 자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얘를 1로 바꾸거나 얘를 1로 바꾸면 없던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봐요. 얘가 1로 가면 자기력선이 넓어져요? 자기력선이 많아져요? 줄어요? 이렇게 가면. 많아지고 얘가 1로 가면.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죠. 네. 외력을 통해서 이걸 변화를 주면요. 만약에 거기에 흐를 수 있는 전선이 있다, 그럼 거기에 전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들어봤나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봤는데. 듣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알아요.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모터에서 뜯어보면요. 선풍기 같은 거 뜯어보면 이거 있어요. 아이고, 구리선으로 이렇게, 이거. 이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이 안에 공기잖아요, 공기. 공기라 여기에 전류를 넣으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다 뭐를 박느냐면 강자성체라고 강자성체. 철 같은 걸 집어넣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완벽한 이게 모터 솔레노이드예요. 전류가 엄청 잘 흘러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봅시다. 그때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다시 봐봐요. 전류를 흐르게 하면 뭐가 유도된다고요?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유도되나 봤더니 이걸 이렇게 덮는 거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손바닥이. 힘. F. 요게 자기력선이야, 이거. B야, 여기 B. 그 다음 요게 뭐야? I. 따라해봐. F. B. I. I. 미 연방 수사국이. 맞습니다.
알았냐? FB, 창피하냐, 선생님이 그렇게?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쉬는 시간에 죽일 거지. 야, FBI지.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물리완이나 뭐 이런 거를 나중에 들을 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왼손 법칙은 요걸 요렇게 놓고, 야, 여기 뭐라고? 요 방향이? F요. F, 요게, B요. 요게 A, I죠? 그럼 요걸 요렇게 해봐요, 왼손을. 그럼 여기다 올려요. 방향이 똑같아요. 그럼 손바닥 방향이 엄지죠? 네. F. F. 맞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 4개 방향이 검지죠? B죠. B, 자기장 방향. N급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하고 뻑큐 손가락이 어때요? 이게 전류. 그죠. 전리죠. 나한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정말 가만히 매겨요. 인성 쓰레기예요, 그냥. 아유, 저런. 그니까요. 때리는 거 봤어요, 인성. 제가 알려줄까요? 멀리 있으세요. 멀리 있으면 안 맞습니다. 왜 그 옆에 앉아가지고 토닥토닥 떠들고. 여러분,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한번 싹 감았죠? 네. 이게 자석 한 개예요, 사실은. 와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원형 도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엄지가 전류잖아요. 자, 이걸로 원을 만들어봐요. 아, 만들어지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만 고리나 네모 같은 세모 같은 고리가 나올 때만 요게 전류예요. 요건 동그랗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FBI인데 고리가 나타나면 IB예요. IB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전류고 요게 자기장 방향이라고.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여러분.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있어.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 자, 동그란 게 있어. 동그란 게 있어. 동그란 게 여기 딱 지금 천사. 오. 죄송합니다. 선생님. 눈물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동그란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는 시계 방향이죠. 그잖아요. 그치. 이렇게 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손가락 4개를 딱 덮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봐요. 고리인데 혹시 고리 없나요, 여러분? 고리? 우리요. 거기. 팔찌 뭐 이런 거. 우리 많은데요, 저기. 팔찌 안 차고 다녀요? 네. 그럼 네 머리에 떠 있는 흰색 예. 얘가 아니면- 천사예요. 제 천사죠. 뭐래? 정말 숨길 수가 없는. 천하의 재수 없는. 자, 여기 봐봐요. 예?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수많은 고리, 우리는 고리 몇 개? 한 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덮어버리면 잘 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돌릴게요. 옆으로. 예. 이게 전류인데 엄지손가락 가리키죠. 그럼 이거 무슨 극이에요, 이쪽이? 자기가 나오니까. 거기요? 그 N극 N극이죠, 나오니까. 그래 임마. 그러면 얘 돌아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무슨 극이야? S극이요? 그러니까 이 자석 외부에서는 N극에서 어디로? S로. 그러면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이요? 그리고 원이 하나가 자석이 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봐라. 이렇게 됐는데 솔레노이드는 자석을 봐. 한 개, 그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감는 횟수에 따라. 근데 무한은 아니고 단위 길이당 감는 횟수가 많으면 자석이 세죠. 왜? 그 하나가 자석이니까. 이걸 솔레노이드라고 해. 얘를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킬 거야. 역순환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봐. 원리는 되게 간단해. 니네 역학에서 관성 배웠어? 네. 관성이라는 건 항상 외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편. 맞지? 그거야, 그거. 이 세상은 그 자체의 어떤 정적인 평형이 있는 거, 그 평형을 깨잖아?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래. 배고프죠? 배고파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먹고 싶죠? 배부르죠? 먹기 싫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원래 상태로. 잘생기고 싶죠? 네.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갑자기.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전류 발생 장치를 보여줄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철이에요. 잘 봐요. 이게 금속인데, 여기가 금속을 놓습니다. 이렇게 금속. 알겠습니까? 자, 이 금속을 놓고요. 여기다 자석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자석을. 보세요. 얘를 떨어뜨릴 겁니다. 여기다가. 얘가 누구라고? 구리라고 합시다. 구리. 전기 전도도가 상당히 좋은 애예요.
여러분, 자석을 이렇게, 이게 지표입니다. 얘는 여기로 떨어뜨릴 거고, 얘는 그냥 떨어뜨릴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정말 신기해요. 떨어져요. 얘가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그쵸. 얘가 늦게 떨어지고. 이걸 아는 거야. 왜 그러냐, 봐요. 얘는 그냥 불이 코일 하나 감은 거야, 하나. 맞잖아. 하나 딱 감아놓은 거라고. 근데 자석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얘한테 여기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갑니까, 여기를? 자, 이렇게 그리면 하나 지나가죠. 이 면적당 자기력선이 하나 지나가잖아. 근데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왔어. 그럼 여기에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지나가는 거잖아. 네. N극이 다가오니까 자기력선이 점점점 많아졌지, 얘 입장에서. 이게 자기장의 뭐야? 유도야. 자, 이게 무슨 힘이 작용하게 떨어지면서? 중력이 작용한 거야. 그쵸. 그러면서 이 면적당 자기력선가 변한 거라고. 얘가 일로 간 거잖아, 지금. 자기력선가 많아진 거야. 그러면 줄이려고 해, 얘가. 많아졌으니까, 배부르니까, 알았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유도자기장이야. 이래 얘가 상쇄될 수 있으니까. 너네 그럼 이 구리판의 입장에서 자기장이 나오면 이거 무슨 극으로 유도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나오잖아. N극이 유도된 거라고. 여기 무슨 극이 된 거야, 여기가 그럼. 이게 N극이면. S극. S극이 이 자석이 돼버린 거라니까. 평소 자석도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얘가 자석이 돼버린 거라고. 알았냐? 그러면 조용히 봐봐. 엄지손가락. 우리 코일에서는 손가락 4개가 뭐였어? 전류였잖아. 전류. 얘 자기장 위지. 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뭐가?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떨어지니까. 없던 전류가 생기는 거야. 툭 중력으로 떨어뜨렸더니. 알겠냐? 그럼 봐라. 얘는 아래로 떨어지고 얘는 N극으로 유도되면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지. 네. 반발이 생긴 거야. 떨어지다가 반발이 생기면 주춤주춤 떨어지겠지. 네. 그래서 늦게 떨어지는 거지. 자, 반대로 이제 자석이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이쪽에 S극이 되는 거다. 맞니? 자, 통과했어. 그럼 S극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S극이 여기까지 갔어. 얘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표를 더 밑으로 그리자. 이렇게 지표를. 그러면 얘가 자기력선이, 봐라. 여기 지금 3개였잖아. 여기 몇 개가 된 거야? 3개에서 몇 개? 한 개. 1개. 원래 몇 개였는데? 3개였는데 지금 몇 개 됐어? 한 개. 그럼 어때? 더 생기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무슨 극 유도된 거냐? 유도 자기장이 나온다니까? 나오면 무슨 극이야? 나오면. 나오면 N극이죠. 그래, 얘가 N극이 유도된 거라니까? 다시 말하자. 자석에 가까이 오니까 N극 유도됐어. 근데 그 자석이 통과해서 멀어지니까 또 N극 유도돼. 그럼 무슨 얘기야? 얘를 못 가게 잡아. 가까이 오면 어떡해? 밀어내고. 떠나려고 하니까 땡기고. 밀당의 구수야, 얘가. 오. 알았냐? 자, 그럼 무슨 얘기지? N극이 됐든 S극이 됐든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극으로 유도된다는 거야. 근데 멀어지면 다른 극으로 유도돼서 못 가게 잡아. 이게 렌츠의 법칙이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걸 갖고 니들이 직접 쌤이랑 검유계를 하는 거야. 잘 봐. 우리는 장치를 할 거야.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를 하기 위해서 장치는 딱 하나야.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금속관을 놓고 솔레노이드를 감을 거야. 그 여기다 누굴 놓을 거냐면 이게 뭐냐면 검유계야, 이게 검유계.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는 검유계. 얘 원래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어. 전류 흐르면 움직여. 안 흐르면 다시 오니지. 자, 이거 장치 하나인데 멀었을 때하고 가까웠을 때 그리다 보니까 내가 2개를 그릴 거야, 그림을. 하나를 또 그릴 거라고, 여기다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놈이야. 알았니? 네. 하나, 둘, 셋, 넷. 같은 놈이야. 깜짝 놀랐을 거야. 똑같이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매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보세요. 하나는 자석이 여기 있어요. N극이에요. 물론 저 뒤는 무슨 극일까요? S극이겠죠? 근데 얘가 N극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갔다는 건 다가왔을 때요. 다가왔을 때. 근데 얘는 뭐예요, 그럼? 멀어질 때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면적을 보세요.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에 자기력선이 수도 없이 많은데 3개만 그릴 거예요. 1개죠, 지금. 여기 몇 개예요, 지금? 3개.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이 노란색 면적의 자기력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럼 자기력, 자기장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유도 자기장. 이렇게. 이거 무슨 극이에요? N극이요? 이 렌치 법칙으로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이 유도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N극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잡을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N극이 다가오니까 검육의 바늘이 이렇게 된 거야. 이해 가요? 잘 보세요. 몇 개 감겨 있어요? 솔레노이드. 4개 감겨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4개 감겨 있는 곳에 자석이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검육애가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봐봐요. 멈췄죠? 그럼 검육의 바늘은 다시 원위치로 와요. 얘가 변할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 그다음 원위치로 와요. 다시 뺍니다. 빼면 이거 무슨 극이 될까요? N극을 점점 빼면. 못 가게 잡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S극이 유도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잡아야죠. 오른손으로. 여기가 S극이면 여기는 N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죠. 그래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흘렀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검유계가 봐봐요. 이쪽으로 가면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3개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유도된다 그렇게. 원래 상태로 들어가려고. 무슨 극 유도라고? S극이 유도되면서 검육의 바늘은 이렇게 돼요. 반대로. 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반대로 흐르잖아요. 유도 전류가. 이해 가요? 볼펜을 하나씩 꺼내세요. 자, 따라해봐요. 나는 검육에다. 검육에다 그럼 바늘이 있어야죠. 바늘이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요 끝을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좀 작은 거를 밑으로 잡으세요. 그렇게 잡는 게 편해요. 자,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딱 0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검육이. 니네 검육이잖아. 예,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니네가? 이렇게. 갔다가 다 멈추면. 그래, 원위치로. 됐어? 흐물흐물 하지 마요. 이따가 그냥.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다시요. 이쪽으로 가면 갔다가 오면 됩니다. 근데 너무 넘기지 마세요. 이따가 더 난감한 상황 오니까 요렇게 했다 요렇게 하세요. 다음 이쪽으로 가면 갔다가 원위치로 오는 거죠. 할 수 있죠? 네. 잘 보세요. 요게 N극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데 코일이 몇 개 감겨 있어요? 4개. 자, 검유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왜 이렇게 안 움직여, 검유계가? 다시 갑니다. 야, 아니, 국산이냐? 고인. 저 불량품. 다시요. 그렇지, 원위치로 와야죠. 전류 안 흐르지, 멈췄으니까. 맞죠? 다시, 빠진다. 빨리 가라고! 이렇게 느려. 다시, 넣었다. 안 와. 뺐다. 넣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손목 꺾어야 될 거야, 아마.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작은 거 잡고, 요렇게만 하라고. 한 사람은 나중에, 이래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세요.
자기 눈에 보이게 잘 봅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잘 따라오세요. 넣었다 뺐다. 그렇죠. 빨리 와야죠. 넣었다 뺐다. 그렇죠. 잘 봅니다. 그거예요. 그게 전류가 세지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럼 니들도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제가 빠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동수가 빠르고 전류가 세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코일 몇 개예요, 지금? 8개. 됐죠? 여기다 똑같은 자석을 넣었다 빼면 검유계 바늘이 갔다 옵니다. 더 깊게, 진폭이. 이게 전류가 센 거예요. 이것도 전류가 센 거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전류가 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자, 8개를 놓고 내가 자석을 넣었다 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4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깔짝깔짝. 8개 하면 걸쩍걸쩍 이렇게 하면 돼요. 전류가 세진다는 건 이게 빨리 왕복하는 진동수가 빨라지는 것도 전류가 세지는 거지만 진폭이 커지는 것도 전류가 세지는 거야. 그러면 몇 개야 코일? 4개죠. 자석이 몇 개냐? 2개요. 넣었다 빼면 그거 역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폭으로. 이해갑니까? 네. 그럼 잘 봐요. 8개에다가 자, 8개 어떻게 할 거예요? 넣었다 빼면 8개.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빠르게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아까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봐야 아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 이걸 처음에 이렇게 놨으니 그 다음에 막 이러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8개에다가 자석 2개는 어떨까? 그거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 검유계가 맞가갖고. 아니 봐봐,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어. 진폭하지만 이렇게 했어. 근데 자석도 2개요? 이게 뭐냐고. 이게 부끄럽게. 자, 결론을 내려볼게. 이게 유도 전류고 요 장치가 바로 뭐라고? 그러니까 전류 발생 장치거든. 네. 이걸 터빈이라고 할 거야. 터빈. 이 터빈은 모든 발전소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힘이, 이게 나왔다 나가는 힘이 물에 위치해지면 무슨 발전소? 그 수력 발전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봐라. 이 자석을 넣었다 빼는 힘을 물을 끓여서 그 증기 압력으로 할 때 그 물을 끓이는 게 화력 에너지, 화석 에너지면 화력 발전소, 원자력이면 원자력 발전소. 이해 갔냐? 네. 태양열이면 태양열 발전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풍력은 직접적으로 바람이 와서 얘를 돌려. 바람개비를. 그럼 걔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물을 끓이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소리가 열나 시끄러워. 알겠지? 조력도 마찬가지.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역시, 파력도 역시 직접적으로 얘를 터빈을 돌리는 거라고. 근데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태양열은 물을 끓여서 그 중기압으로, 수증기압으로 얘를 돌린다. 알았니? 네. 자, 그러면 요 솔레노이드 장치에서 전류가 셀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봐. 첫 번째,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렇지. 왕복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빠르게. 두 번째, 코일을 더 감는다. 센 자석을 사용하면 되지. 원자력 사용. 세 번째, 코일의 가문 횟수. 많이 감는다. 그지? 가문 횟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돌린다. 늘린다. 증가시키면 된다. 근데 이거는 길이와는 상관없어. 코일이 감기면 감긴 대로 얘들은 세져. 점점점.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서 코일을 막 100번 감았다 그러면 더 세져. 100배 세져. 알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괜찮죠? 네. 자, 얘들아. 첫 번째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게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변이 과정 배웠잖아.
유전적 다양성, 그죠. 종의 다양성.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우리 이미 생태계를 배웠거든. 생태계를 구성한 요소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체. 잘 들어. 개체는 같은 종. 그걸 어려운 말로 개체군이라고 그래. 이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군이 되거든. 다시 말해서 얘는 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개체라고 하는 애들이 막 다양하게 변하면 그게 다윈이 주장한 과잉 생산. 뭐에 대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많아지면 종이 다양해지는 거야. 특히 개체군은 같은 여우라고 할지라도 북극 여우, 온대지방의 붉은 여우, 그 다음에 저기 사막에 사는 여우, 다른 개체군이다. 아니 걔들은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체 다음에 개체군이 있으면 이 개체군들이 잔뜩 모인 게 얘다. 군집. 알겠어요? 그 다음에 군집에다가 요게 중요하거든. 생물적 요인이 들어오면 이게 생태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범주야? 생태계. 그렇지. 다시 말해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얘들 모두 포함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 군집이 예. 그 동물원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같은 철저로 호랑 있고 사자 있고 그런 애들도 네. 군집이에요? 같이 살지 않잖아요. 같이 자,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만약에. 그럼 잘라놓게 되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군집은요, 자유롭게 피식과 포식이 행해지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야생, 세렝게티, 뭐 이런 것들이 군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세렝게티는 초원이잖아요. 네. 근데 사막에도 군집이 있고요. 저 툰드라 지방에도 군집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 북극도 군집이 있죠.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고고고. 그렇죠. 그 다음에가 물개니, 뭐 표범인 이런 애들 아니에요. 예. 거기에 뭐 저기 뭐냐. 그 무슨 표범도 있던데? 바다. 아니 그거 말고 산에 사는 애들. 산에 사는 표범이요. 예, 아주 짧아요. 다리도 짧고 막 근데 아우 살벌하더라. 이거 짧아요? 걔들이 무슨 표범이라고 하던데? 제주. 털도 있고요. 얼룩무늬도 있는데 일반적인 표범하고는 달라요. 레오파드 이런 애들하고 치타 이런 애들하고는 달라요. 털도 많고요. 하여튼 그런 표범도 있어요. 선생님 그려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자, 개체군, 군집, 생태계라고 하는 이런 구성 요소에 우리는 뭘 배우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생태계의 종류 한번 잠깐 보세요. 일단 열대우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습지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닷속에 열수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도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령이 있는 곳이에요. 화산에 의해서 뜨거운 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거기서도 생산자가 존재하고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쭉 써는데 툰드라도 있고 쉽게 말해서 연못, 그 다음에 저수지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져요. 판게야. 한계야. 그러다 점점 얘들이 멀어지죠. 네. 그러면 생태계의 종류가 다양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니까 해안선도 넓어지죠. 위도도 달라지죠. 그래서 생물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써놨는데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제일 먼저가 얘입니다. 생태계에서는 제일 먼저 생물 요소가 있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거든요. 생물 요소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대표적으로 무슨 자?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
그 다음에 얘들을 먹거나 그것들을 또 먹거나 하는 게 누구? 소비자. 그 다음에 얘들이 죽으면 분해하는 모넬라. 이런 애들이 바로 생물적 요소입니다. 서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다는 건 상호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도 뭐로 나뉘어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죠. 일반적으로 4차 정도까지 나누는데 인간은 아주 그 생물적 주의, 먹이사슬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곳에 해당되죠. 알겠습니까? 자, 생물적 요소를 이런 애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라고 내가 칭했다면 저건 군집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자도 군집입니다. 무슨 얘기냐? 소나무만 살겠어요? 참나무도 살겠고 하다못해 잡초도 살겠고 이런 것들이 군집인 거예요. 종이 다른 애들. 소비자도 마찬가지. 1차 소비자가 한 종만 있는 게 아니죠. 풀을 뜯는 애들이 사슴도 있죠. 토끼도 있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사슴 말고 소도 있지요. 염소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이 군집이죠. 그것들 잡아먹는 포식자. 그럼 가장 작은 포식자로 여우. 그 다음에 뭐 하이에나. 근데 그것들을 또 잡아먹는 애들이 독수리. 하이나도 공격합니다. 무조건. 근데 여우는 그냥 먹잇감이고요. 여우는 그냥 먹잇감이고, 그 독수리도 상위 포식자죠. 가장 높은. 걔들을 잡아먹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니까. 사자. 사자 애들도 독수리는 안 건드려요. 누가 잡아먹어요? 생각을 해봐요. 자네가 지금 여기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잔뜩 있는데, 저기, 누가 밟고 지나가면 빵 있어요. 먹게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죠. 그렇죠. 그게 독수리예요. 사자가 보기에. 아니 거기 뭐 자기가 사냥해놓은 맛있는 사슴이 있고 그 생고기 막 먹고 있는데 독수리들이 그 이제 남은 거 먹으려고 온단 말이야. 밟힌 빵에 해당되는 이렇게 애들이에요. 왜? 잡으러 가면 날아가잖아요. 잡기도 힘들죠. 잡아봤자 영양가도 별로 없죠. 우리야 인간들이야 저녁에 밥 먹고 치킨 시키지만 걔들이 그렇게 한 끼 먹고 3, 4일을 버텨야 되는 애들이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뛰어들겠냐고. 치킨 먹고 싶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누가 존재합니까? 비생물적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근본적인 거죠. 햇빛이 있겠고요. 물이 있겠고요. 온도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말고도 뭐 산소도 있겠고요. 산소. 뭐 토양,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비생물적 요소. 그래서 생물적 요소만 따진다면 개체, 개체군, 군집까지지만 비생물적 요소가 가미되면 생태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101쪽에 이게 모든 이 과정의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일단 비생물적 요소가 인과관계인데요.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얘들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 모두를 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무리들을 군집이라 할 수 있지만 얘들은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단 말이지. 이렇게. 자, 어떤 게 상호 관계냐면 생산자를 소비자가 1차가 먹잖아요. 피식자, 포식자 관계. 또 그 1차 소비자를 2차가 먹잖아요. 네. 이게 피식, 포식 관계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같은 먹이 지위를 갖는 애들끼리 싸움도 붙어요.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 왜? 서로 크기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가 전멸해요. 죽을 때까지 싸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경쟁. 알았나?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빨판상어 같은 애들. 커다랗게 그 숙주한테 영향을 주진 않지만
뭐 피해는 주지 않지만 자기는 이익이 얻잖아요. 네. 그 커다란 예를 들어서 거북이나 뭐 저기 상어나 이런 애들이 뭐 고래나 돌고래 이런 애들이 돌고래를 못 쫓아가는구나. 빨판 상어 너무 빨라갖고 먹이를 먹고 흘린 걸 주워 먹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관계도 있죠. 진딧무리가 당분을 주면 개미는 진딧물을 지켜주죠. 악어와 악어새 이런 것들이 바로 공생관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자 생물적 요소가 이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걸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작용.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쉽게 봅시다. 빛 그러면 생산자가 빛을 받아서 무엇을 하죠? 광합성하죠. 이걸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죠. 그쵸. 그 산소가 여기 공기로 들어가겠죠. 이게 반작용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게 그럼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들어보세요. 나무는 가을이 되면 낙엽을 만들어서 몸의 체액을 농도를 높여서 추위를 견디려고 해요. 이거 뭐예요? 작용. 그렇죠. 온도에 적응하려고. 생물적 요소가.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나무가 자라면서 바위를 뿌리가 부서뜨려요. 이거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지렁이나 두더지가 토양 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토양에 있는 공기를 통과시켜서 산소를 통과시켜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그래요? 반작용. 자, 유해가, 그러니까 생물이든 동물이든 썩은 유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역시 반작용. 이런 식으로 볼 줄 아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작용은 뭐가 나오느냐? 일단 뒷장에서 나오겠지만 빛의 양에 따라 개화 시기를 어떻게 하는 애들? 조절하는 애들. 그 다음 온도에 따라 새끼를 태어나게 만드는 그 작용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3번 문제 있죠? 기초문제 3번 문제. 네.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작용이, 기억이 작용이고 니은이 반작용이거든. 그래서 1, 2, 3, 4, 5번을 읽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작용과 반작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이제 넘겨서 102쪽으로 가시면 이제부터 뭐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라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해요? 작용의 예를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빛과 생물입니다. 자, 여러분, 빛과 생물은 일단락적으로 식물 쪽으로 많이 기울입니다. 자, 보세요. 작용의 예죠.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다? 빛과 생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 강한 빛, 그 다음에 약한 빛 이런 말이 있는데 양지식물 이렇게 말해요. 걔들을. 음지식물. 그럼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다면 누가 잎이 두께가 두꺼워야 될까요? 양지. 그렇죠. 그럼 두꺼운 곳에 뭐가 존재한다? 엽록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거기에 울타리 조직이 이런 말이 있는데 양지식물은 강한 빛을 원해요. 얘들은요, 약한 빛을 받고 자라요. 그 다음에 잎이 두께가 어떻다고요? 커요. 잎의 두께가 어떻다고요? 얇아요. 두께가 두껍다는 건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는 거, 발달했다는 거야. 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고, 여기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양엽식물, 음엽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일단 여러분 양지식물 그러면
와, 이파리가 커야 되겠다. 물론 활렵에선 그렇죠. 활렵에선. 근데 그거 말고도 나무가 곧게 자라서 높게 자라는 애들이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작으면 큰 나무한테 가려지잖아. 그러니까 곧게 자라는 애들 있죠. 그래서 거기 예로 보면 누구 있어요? 소나무, 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이런 애들이요. 근데 음지식물은 비교적 얕은 곳에, 그러니까 낮은 고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죠. 그래서 보통 그게 뭐라고 해요? 보스턴 고사리 뭐 써있는데 여러분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산세비에 알아요? 모릅니다. 예, 그냥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밤나무 군락을 이루는 곳은 모르겠는데, 밤나무들도 그렇게 높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나무들이거든요. 밤나무, 산세베리아, 이런 애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송고사리,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얘를 자기 교과에 나온 걸 외우세요. 알겠지? 그 밑에 얘기는 뭐를 알려주는 겁니까? 아, 잎의 두께.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얘기다? 빛의 세기. 우리가 빛의 세기 어디서 배웠냐? 빛의 세계? 응? 별의 진화 과정에서 그쵸. 우리가 적색 거성이 되면 빛의 세기가 세진다. 그랬더니 온도가 높아지는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빛의 밝기, 광자의 숫자를 말하죠. 강한 빛이라는 건 뭡니까? 광자 수가 많은 거, 에너지와 상관없고. 알겠지? 그럼 두 번째 일조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너무 뚜렷해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죠. 이게 일조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리는 가을에 바로 이제 종자를 뿌리고 이제 보통 봄에 얘를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일조 시간과 너무 관련이 많다. 실제로 여러분 일조 시간 중에 식물 중에 봄에 피는 꽃들은 다 장일식물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이분이지를 보면 춘하 추동이죠. 춘분, 추분, 하지 동지잖아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부르죠. 예. 춘분에 꽃이 피는 애들은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 거 아니야. 어디까지? 하지까지. 추분에 꽃이 피면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애들이죠.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을 장일식물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물이라고 하는 건 식물과 동물이 다 포함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일식물 내지 동물이 있고 단일식물 내지 동물이 있다면 일조 시간이 긴 게 장일식물이잖아요. 그쵸. 이 일조 시간이 깁니다. 얘는 일조 시간이 비교적 어떻습니까? 짧아요. 그런데 봅시다. 이런 장일식물에는 누가 있느냐? 자, 장일식물 누가 있어요? 벚꽃. 그 다음 봄에 피는 거요. 봄에 민들레? 예, 다 그거예요. 니들이 봄에 피는 꽃을 쭉 얘기하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상추 뭐 그죠? 니네 있는 거 교과서에 뭐 시금치 뭐 이런 거, 뭐 벚꽃 뭐 이런 거, 이런 애들. 그런데 동물은 누가 있을까요? 동물. 꾀꼬리. 봄에 알을 낳잖아요. 알 나는. 네, 알 낳는 것도, 봄에 알 낳는 것도 생물이죠. 거기 있는 예형들이 뭐 있습니까? 뭐가 있죠? 종달새, 다 새들만. 봄에 알 나는. 이게 낮의 길이가 길어져야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먹이가 많아지잖아요. 이런 애들이 장일. 그러면 이제 단일 식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을에 피는 거. 진달래. 코스모스. 진달래는 제일 먼저 봄에 펴요. 부끄럽습니다. 개나리. 그것도 봄에 피잖아. 제가
가끔 언제 피기도 해? 가을에 미친 척 나오기도 해. 아, 그니까요. 양찌강기단 때문에. 이 국화 알아? 국화? 네. 가을에 피는 거. 나팔꽃 알아? 네. 그거 이름 뭐였지? 가을에 피는 거야. 그거. 흰 색깔. 국화. 아, 수국? 나무에 피는 거. 매화. 잎사귀 겁나 큰 거. 그냥 포기하시죠 그냥. 잎사귀가 겁나 큰데 꽃은 꽃잎이 겁나 큰 거. 열만해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목련? 오. 봄입니다. 아유, 자,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다 좀 계속 얘기지. 개나리, 목련, 여기다 있으면 얼마나 이뻐? 동물은 얘들 별로 없는데, 노루가 가을에 새끼를 낳아. 늦가을, 그것도. 왜?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려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송어, 찬, 이 부피는 그거 열대어종 아니니? 진짜 대단하다. 멋있어. 알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장일 식물은 빛의 양이 계속 길어야 돼요. 우리가 하우스 재배를 할 때요. 빛이 계속 길어서 12시간을 넘어가는 빛을 지속적으로 쏴줬을 때 장일 식물이 꽃을 펴요. 근데 그 중간에 약간 점등 시간이 오잖아요. 전기가 나가서 딱 꺼졌다 들어온다. 그럼 안 펴요. 이 지속 시간이 구애를 받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2시간 이상의 빛을 받았을 때 얘들이 꽃을 펴요. 알았습니까? 자, 온도와 생물 두 번째.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여우. 여우. 사막여우, 북극여우. 그지? 얘가 대표적이고. 온대지방 여우도 있고. 온대요.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참고적으로 적응이라고 보면 돼. 적응. 보면, 여러분, 겨울잠을 잔다, 이것이 뭐 때문에 잘 것 같아요? 먹이 활동이 어렵고, 그러느니 잔다예요. 네?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잔다. 자는 게 나은 거예요. 걔들은 동면을 하는 게. 그냥 괜히 나와서 보나다 얼어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에너지만 쓰고. 그래서 동면하는 애들이 개구리, 뱀, 곰. 그렇죠. 박쥐 이런 애들이에요. 아닌데? 우리 구리는 맨날 나와요. 그 다음에 기러기 같은 애들은 어때요? 철새들은 이동을 하죠. 먹이를 따라. 왜요? 온도 때문에. 그 다음에 변온동물도 온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걔는 왜 받아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저기 바위나 그런 데 있어요. 왜? 신진대사를 촉진하려고. 햇빛을 받아서. 알겠니? 네. 그리고 보통의 북극여우는 귀 끝이 뭉툭하죠. 그쵸. 덩치는 굉장히 큽니다. 털이 북실북실 나와 있고. 이거는, 예, 북극여우 상당히 커요. 사막여우의 한 5배, 6배 될걸요? 진짜요? 예. 개기 그 북극여우도 사는데 힘들어요. 백곰 형님 오시면 도망가야지. 얼마나, 그리고 독수리들이 엄청 노리고. 그래서 걔들도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눈에 맞게 보호색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키워봐. 자, 어머님을 생각하세요. 얘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운 거죠. 왜 그러십니까? 거기 펭귄은 이제 지방을 축적시키죠. 물론 북극곰도 여러분, 북극곰도 신기하게 애를 낳잖아요. 네. 그럼 동면해요. 애가 자랄 때까지. 그 안에서. 왜 그러냐면 수곰들이 누리니까. 수컷들이. 그 다음에, 일단 포유류나 이런 것들을 적응을 위해서 추운 데 살면 끝이 뭉툭해지고 덩치는 커지고 피하지방이 발달하고요. 더운 데 살면 귀 같은 게 넓어집니다. 사막여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통 툰드라에 사는 식물들 있죠. 툰드라가 한대지방 사막이에요. 말 그대로. 풀이 요만한 크기로만 잔뜩 나와 있는 거. 그 유목민들이라고 부르는데, 몽골에. 네. 그게 툰드라 지역에 사는, 그래서 뭐, 풀을 따라서 이동하고, 유목민이 그렇거든. 근데 고산지대에 생기는 풀들은요, 털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식물이 뭐예요? 알프스에 있는 거. 알프스 정말. 알프스. 에델바이스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게 솜털이 잔뜩 있어요. 적응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아, 그리고 식물은 온도가 여기 떨어지면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죠. 그래, 겨울에 안 얼어 죽거든. 잎을 떨어뜨려서 체액의 농도를 높여야 돼. 알았니?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왜 봄에 털갈이에요? 걔들은요,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본능입니다. 털갈이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털갈이를 하는 거죠, 그게. 2번 해요. 아, 그래요? 그럼 2번 하는 기간이 처음에 봄하고 가을에 했으면 계속 걔는 봄하고 가을에 할 거예요. 뭐 여름하고 겨울에 했으면 여름과 겨울 할 거고. 그냥 지가 그렇게 태어난 거죠. 너도 2주에 한 번은 자잖아요. 2주에 한 번이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요? 맨날 자, 세 번째, 물과 생물 보세요. 물과 생물. 이것도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실제로 물 속에 있는 생물들 있죠? 네. 연이나 이런 것들. 이런데 무슨 조직이 발달했습니까? 물에 서식하는 아가미. 식물들은 통기 조직이죠. 식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 아가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통기 조직이라 가지고 산소가 이동하는, 왜 물에 다 떠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육상에 있는 애들은 수분을 수역해서 더 깊은. 그래서 민들레 같은 건 고든 뿌리거든요. 민들레가 요만한 5cm 정도 크기 크다. 뿌리는 한 20cm 돼요. 그 잡초 제거할 때면 그거 뽑다가 시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나 물에 있는 식물들은 뭐 산소, 공기만 이동할 수 있는 통기 조직만 있으면 돼요. 물은 충분하니까.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 파충류는 그 껍데기가 키틴질이잖아요, 애들이. 그 식물의 큐티클층하고 좀 달라요. 키틴질은 이제 얘들이 그 벌레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딱딱한 껍질로 있는 거. 도마뱀도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죠? 뱀도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게 뭐냐? 몸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안 나가게 잡아주는 게. 그게 이제 몸의 구질상 변화거든요. 식물도요, 비가 막 오고 광합성할 때 빛을 받기도 편하고, 그 다음 물이 왔을 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큐티클층이야. 물이 떨어지면 또 흘러내리잖아요. 그 표면, 뒷면 말고요. 앞면. 알았죠? 앞면이 좀 뺀질뺀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쥐라고, 캥거루 쥐인가? 그 이제, 그 쥐가 오줌을 때 진한 오줌을로. 왜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알겠냐? 그런 것들이 바로 적응. 그 다음 식물, 아까 얘기했지? 육상에 서식하는 식물은 뿌리를 깊게 내린다. 네.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건조한 곳은 어떠냐? 뿌리를 깊게 내릴 땅도 없잖아. 뭐야? 있는 물이나 안 뺏기려고 저장 조직이 발달했다고. 그게 이제 누구야? 선인장. 그렇지. 바오밥 나무가 그거야 또.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바오밥 나무에서 찔러갖고 빼내가지고. 잔혹한 인간들. 그 다음에, 물에 서식하는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뭐만? 공기만 이동할 수 있는 통기 조직만 발달한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밑에 토양과 생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은 실제로 바닷가에 사는 식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양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서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그러니까 거기에 산소 세균이 호기성 세균이고요. 무산소 세균이 혐기성이에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혐기성 세균이 살고, 좀 얕은 층에서는 산소 세균이 산다. 뭐 이런 말들을 해놓은 거고요. 함초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가지고 자기가 물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예 조직이 고농도의 바닷물을 저장할 수 있는, 알았니?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산다는. 생물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잖아. 뭐 두더지 있지. 지렁이 있지. 땅속을 막 파가지고 그 속에 공기를 막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고, 흰개미 있지 말어? 개미 핥개가 와서 맞발로 막 부셔갖고 개미 다 먹고 그러잖아. 그 막 되게 딱딱한 석질로 자기 집을 만들어, 보면. 그게 이제 흰개미, 몸이 세계에서 나온 배설물, 이런 것들로 얘들을 교결하거든. 딱딱하게 굳게. 그 토양 성분이 바뀌는 거, 이런 거. 알겠냐? 됐어?
공기생물, 공기와 생물은 아까 봤듯이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 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좀 어려운 얘기고, 요 정도?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이 적혈구 숫자가 정상인의 사람들 200만 개가 많거든? 그러니까 저 멕시코 같은데, 그 다음에 남미의 마추픽추? 뭐 그쪽이 높은, 거기 막 3,400m 해발이 그래. 네. 우리나라 사람 가면 바로 뭐, 고산병 걸려. 거기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인이 500만 개라면 걔들은 700만 개 정도 돼. 그래서 걔들이 축구를 잘해요. 오래 뛸 수 있으니까. 남매들도 축구 잘하고, 멕시코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노송나무, 삼나무, 소나무, 이런 일부 나무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유명한 거 알죠? 피톤치드라고. 그쵸. 그래서 뭐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 벌레들을 쫓아내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알겠냐? 네. 여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여기 숙제 잘하고